지난 시간 우리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배웠습니다. 자연법, 모든 인간의 이성에 새겨진 도덕 법칙, 양심, 그것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 개인의 도덕을 넘어 이제 사회와 정치로 나갑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좋은 정부는 무엇인가?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들은 정치 철학의 질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중세 유럽에 살았습니다. 왕과 교황이 권력을 다투던 시대, 봉건 제도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사상은 시대를 뛰어넘습니다. 공동선, 저항권, 권력 분산, 현대 민주주의의 씨앗들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시작합시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를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이룹니다. 왜일까요? 첫째, 생존을 위해서. 갓난아이는 혼자서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부모, 가족,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음식, 집 모두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분업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번영을 위해서.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학문, 예술, 우정, 덕스러운 삶, 이런 것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셋째, 본성상 그렇기 때문. 인간은 언어를 가졌습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을 가졌습니다. 이성은 공동선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성상 함께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각자 자기 좋을 대로만 한다면 혼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필요합니다. 토마스는 명확합니다. 국가는 자연적이다. 인간이 계약으로 만든 인위적 산물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공동선, 정치의 목적. 토마스 정치 철학의 핵심 개념. 공동선. 정부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이 무엇입니까? 모든 구성원이 덕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째, 평화와 안전은 전쟁, 범죄, 폭력으로부터 보호, 법과 질서. 둘째, 물질적 번영은 경제활동, 재산권 보호, 정의로운 분배, 하지만 물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덕스러운 삶의 환경은 교육, 문화, 도덕적 환경, 사람들이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 넷째, 신에 대한 예배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신을 향하므로 종교적 삶도 공동선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구분은 공동선은 개인들의 선의 총합이 아닙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은 공리주의와 다릅니다. 공동선은 각 개인의 선을 포함합니다. 만약 정부가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킨다면 그것은 공동선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선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선은 개인의 선보다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는 부분보다 크니까요. 공동체 없이는 개인도 번영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개인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공동선은 각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합니다. 토마스는 균형을 봅니다. 개인주의도 전체주의도 아닌 공동선의 정치, 정부 형태론과 혼합정의 지혜. 그렇다면 어떤 정부가 공동선을 가장 잘 실현할까요? 토마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세 가지 기본 형태를 봅니다. 1. 군주제, 한 사람이 다스림. 장점, 통일성, 신속한 결정, 명확한 권위. 단점, 폭군으로 타락할 위험. 2. 귀족제, 소수의 현자들이 다스림. 장점, 지혜, 경험, 신중함. 단점, 과두제로 타락, 소수 이익만 추구. 3. 민주제, 다수가 다스림. 장점, 참여, 자유, 권리 보호. 단점, 중우정치, 선동, 불안정.
각각의 타락한 형태, 군주제, 폭군정, 한 사람의 사익, 귀족제, 과두정, 소수의 사익, 민주제, 중우정, 다수의 폭력. 토마스는 어느 것을 선호했을까요? 놀랍게도 혼합정입니다.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한 사람의 우두머리, 통일성과 리더십과 현자들의 평의회, 조언과 견제와 백성의 참여, 동의와 정당성을 혼합합니다. 토마스는 구약 성경의 모세 체제를 예로 듭니다. 모세 한 명의 지도자와 70인 장로회, 현자들의 평의회, 그리고 백성의 동의, 법 수용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통찰입니다. 13세기에 이미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지혜를 봅니다. 물론 토마스는 현대 민주주의를 상상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있습니다. 권력은 분산되어야 하고 견제되어야 하고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지치고 힘든 날, 이 채널이 조용한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언제든 찾아오세요. 폭군론과 저항권. 이제 가장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타락한다면, 만약 공동선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한다면 그는 폭군입니다. 토마스는 두 가지 폭군을 구분합니다. 1. 찬탈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권력을 잡은 자. 예, 쿠데타, 왕위 찬탈. 2. 통치의 폭군. 정당하게 권력을 얻었지만 폭압적으로 다스리는 자. 공동선이 아닌 사익 추구. 둘 다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마스의 놀라운 답. 백성은 폭군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인내와 기도. 급하게 반란을 일으키지 마라. 폭정도 무정부보다는 나을 수 있다. 2단계, 합법적 저항. 만약 권한이 있다면 합법적으로 폐위시킨다. 3단계, 최후 수단. 만약 폭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면,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다면 반란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폭정이 극심해야 함.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함.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함.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어야 함. 이것은 13세기에 혁명적이었습니다.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세웠으니 절대 복종이 지배하던 시대에 토마스는 말합니다. 폭군은 신이 세운 게 아니다. 저항은 정당하다. 물론 토마스는 혁명가가 아닙니다. 매우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원리는 명확합니다. 권력의 정당성은 공동선 추구에서 나온다. 공동선을 배반하면 정당성을 잃는다. 이것은 현대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입니다. 교회와 국가, 두 개의 검. 중세의 가장 뜨거운 쟁점. 교회와 국가, 누가 우위인가? 교황과 황제, 누가 누구 위에 있는가? 토마스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먼저 구분합니다.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권위. 1. 세속적 목적, 국가. 이 땅에서의 평화, 정의, 번영, 세속 권력이 담당. 2. 영적 목적, 교회.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의 인도, 영적 권력이 담당. 이것을 두검 이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서 제자들이 검이 두 자루 있다고 하자 예수님이 족하다고 하신 것을 해석한 겁니다. 두검의 의미, 영적 권위와 세속 권위. 토마스의 입장. 각자의 영역에서 자율적이다. 세속 문제, 법, 세금, 전쟁에서는 왕이 최고 권위입니다. 교황이 왕에게 세금을 어떻게 거두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 교리, 성사, 영혼에서는 교황이 최고 권위입니다. 왕이 교황에게 교리를 가르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영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종 목적은 천국이니까요. 따라서 간접적으로 교회가 우위입니다. 만약 세속 권력이 영혼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교회는 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로 왕이 이단을 강요한다면 교황은 왕을 파문하고 백성을 복종 의무에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협력입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에 도덕적 인도를 줍니다. 이것은 중세적 이상입니다. 현실은 복잡했죠. 하지만 원리는 흥미롭습니다. 세속과 영적의 구분, 하지만 분리는 아님. 세속 권력의 정당성과 한계. 토마스는 세속 권력을 긍정합니다. 국가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부 교부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국가는 자연적입니다. 인간 본성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세속 통치자는 정당한 권위를 가집니다. 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신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만들었으니까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온다. 로마서 13장 1절. 토마스의 해석, 모든 정당한 권세는 궁극적으로 신에게서 왔다. 하지만 이것이 절대 복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자연법의 한계. 국가도 자연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살인하라, 거짓말하라고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둘째, 공동선의 한계. 국가는 오직 공동선을 위해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익을 위한 권력 남용은 폭정입니다. 셋째, 영혼의 한계. 국가는 외적 행위만 다스립니다. 내면의 신앙, 양심, 영혼은 국가의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에게 속한 것은 신에게,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마태 22장 21절. 토마스는 이것을 정치 원리로 만듭니다. 정교 분리의 씨앗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 의무. 토마스는 통치자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의무도 이야기합니다. 정치 참여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정의의 덕.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정의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덕.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이 사는 사회를 돌봐야 합니다. 셋째, 공동선 실현. 공동선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 법 준수. 정의로운 법은 양심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2. 세금 납부. 공동선을 위한 기여입니다. 3. 공직 수행. 능력 있는 사람은 공직을 맡을 의무가 있습니다. 4. 감시와 비판. 통치자가 공동선을 추구하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5. 덕스러운 삶. 개인의 덕이 사회의 기초입니다. 토마스는 말합니다. 좋은 시민이 되는 것과 좋은 인간이 되는 것은 거의 같다. 정치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의 일입니다. 신이여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공동선의 수호자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경험과 지혜. 오랜 세월 사회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무엇이 공동선에 이바지하는지 아십니다. 젊은이들의 열정도 좋지만 노인들의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둘째, 장기적 관점. 젊은이들은 당장의 이익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여러분은 긴 안목을 가졌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합니다. 셋째, 이해관계로부터의 자유. 은퇴하셨다면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더 순수하게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덕의 성숙. 평생 덕을 쌓으셨습니다. 그 덕으로 사회에 기여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투표 참여, 지역사회 봉사, 젊은 세대 멘토링, 공공토론 참여, 역사와 전통 전수. 토마스가 오늘 살아있다면 말할 겁니다. 시니어 여러분, 당신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계속 기여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토마스의 정치 철학을 배웠습니다. 공동선, 정치의 목적, 혼합정, 권력 분산의 지혜, 저항권, 폭군에 대한 정당한 대응, 정교 분리, 두 검의 조화. 이것들은 8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음 시간, 우리는 토마스의 대표작을 만납니다. 거대한 미완성 교향곡, 신학대전.
그 구조, 방법론, 핵심 내용. 그리고 1273년 신비체험 후 왜 미완성으로 남았는지. 제목은 거대한 미완성 교향곡, 신학대전의 구조와 핵심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